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 즉 이제 조선이 세워지는 이제 과정을 다루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 사학을 봐야 합니다. 이제 당시 고려의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고려는 이제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무신 정권이 이제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개경환도로 이루어지면서 끝이 나게 되고, 또 이제 100년 동안 이제 몽골의 이제 간섭을 받게 되는 원간섭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중국처럼 이제 나라가 소멸되진 않았지만 이제 원래는 땡 이렇게 썼는데 이제 충땡왕으로 전부 바뀌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았었는데, 이러던 와중에 원나라가 시간이 가면서 약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원나라가 이제 다음 왕 누구 앉히지? 당시 고려의 왕도 원나라 왕들만 앉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에 오랫동안 있었던 빠이엔테무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으로 앉히자. 그 사람 똑똑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고려의 왕족으로 원나라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원나라 말 잘 듣겠지? 이라는 생각을 앉힌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권문세족이 이제 판을 치고 있었죠.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이제 친원파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민왕이 즉위하고 친원 정책을 펼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민왕이 와서는 막 반원 개혁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동 행성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수장이었던 기철 숙청합니다. 기철이 누구냐면은 기황후 아시죠? 기황후. 이 사람 가지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되게 천한 신분이었다가 몽골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황후까지 오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런 인물로 당시 이제 원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오빠였으니까 되게 권력이 셌겠죠, 고려에서. 이 기철 공민왕이 수청을 해버립니다. 이 반원 정책을 펼치니까 원나라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이 기황후가 빡쳐가지고 너네 내가 100만 대군에서 밟아버릴 거야 대충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근데 공민왕은 쫄지 않죠.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거든요. 100만 대군이고 나발이고 지금 자기 나라 운영하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100만 대군을 보내버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즉위되면서 우와 뭔가 좀 다시 개혁하고 하나 이랬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죠. 이 원나라의 약화가 고려한테는 좋은 거였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가 약해지면서 다른 오랑캐 세력이 좀 판을 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진족이 있죠. 여진족이 계속해서 위에서 괴롭혔습니다. 얘들이 옛날에 금나라 세웠던 애들, 나중에 이제 조선 때 청나라 세우는 그런 애들인데, 얘네가 고려를 계속 괴롭힙니다. 위에서 계속 미약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반란군이었던 이제 홍건정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막 하다가 이제 원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막 고려로 도망을 옵니다. 도망 오면서 이제 고려 막 공격하죠, 얘들이. 위에서는 여진하고 홍건정이 난리인데 밑에서는 또 왜구가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 얘네가 그러니까 막 위아래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군력을 모아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혁이고 나발이고 지금 막히 급한 상황이죠. 별로 개혁적으로 이제 공민왕한테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이제 고려의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 이성계가 있는데, 요 공민왕이 이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쌍성총관부가 대충 그리자면은 이렇게 이거 아닌데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한반도입니다. 대충 여기쯤이 쌍성 총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몽골이 먹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쳐가지고 수복을 하자가 이제 국민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치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이제 이자춘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역을 하도록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성계의 아버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국민왕이 공격을 할 때 여기서 이자춘하고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가 안에서 내용을 해서 쌍성총관부 점령에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얘네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동북면 살짝 북쪽인데 얘네 이씨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인데 전주면 여기거든요. 전라도. 근데 얘들 여기 있단 말이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이성계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 이한사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계가 있고 이성계 아빠가 이자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모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모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한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한사인데 이한사 앞에 또 이모식이 있고 이모식이 앞에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요 이인이 누구냐면은 유명합니다. 그 무신정권 아시죠? 고려 무신정권의 1대 집권자였던 이의방의 동생이었습니다. 얘 형이 이의방이에요. 그런 가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방 내려오다가 이한사가 돼가지고 이한사가 전주에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랬어요 이한사가. 그랬는데 그 여자가 뭐냐, 그 여자가 정체가 그 고을의 그 수령 관비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령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죠. 당시 전주 수령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한사가 부담을 느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다시 그려보자면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전주에 있다가 요쪽 이제 동쪽에 이제 여기 어디냐 삼척으로 도망가시게 됩니다. 삼척. 막 사람들 데리고 삼척을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 잡고 야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싸우던 그 수령이 이번에 여기 신임 수령을 부임해 오는 거예요. 이 JP에서 도망쳤는데 여기를 따라오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죠. 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안 되겠다. 다시 TT하자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동북면으로 가자. 여기 되게 여진족들 많고 이거 한창에 몽골 쳐들어올 때였거든요. 몽골도 있을 텐데 어떡하죠? 모르겠고 날 따라자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끌고 갑니다. 되게 리더십이 좋았는지 되게 많이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동북면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털을 잡고 시작하죠. 털을 잡고 시작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참 몽골이 쳐들어올 때였습니다. 몽골이 막 이러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몽골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얘네가 그 이한사한테 이제 항복하라고 그 보냅니다. 그 서신을. 이한사 이제 딱 정사를 가요. 지금 무신정권 지금 여기서 막 우린 싸우고 있다 이러고 있어. 근데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고려가 못 막을 거라고 본다 해가지고 이한사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한사가 이제 몽골의 관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주 이씨 사람들 이한사 후손들이 여기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한사의 아들 내려와서 이자춘이 됩니다. 한편 이자춘이 이한사의 아들의 아들 이자춘인데 이자춘 때는 원나라가 이제 많이 약해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춘이 이제 원나라 막 안에도 발란나고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다시 고려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이성계랑 애들 그 자기 애들 다른 애들 데리고 그 개경으로 돌아와서 공민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민왕이 잘 왔어 하면서 이제 나중에 쌍성 총관부 칠 때 내용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말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쌍성 총관부 공격할 때 내용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자추는 이제 고려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완전 이제 고려를 귀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자춘이 죽어요. 이자춘이 죽고 이제 이성계만 남았는데 이 이성계가 활을 되게 잘 썼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썩단 다 맞춘대요. 활을 되게 잘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동북면에 있을 때 되게 우와 엄청 잘 싸운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영웅 취급을 받았었나봐요. 근데 고려에 오니까 별 취급을 안 준 거예요. 변방 출신? 그러니까 시골 촌놈 정도로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편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홍건적이 애들이 쳐들어오죠. 홍건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공민왕이 쟤네들 쳐부숴! 하고 이제 군사대 보냅니다. 그리고 이성계도 이제 자기 개인 사령 2,000명 정도 데리고 얘도 이제 홍건적을 치는데 되게 잘 싸워요. 이성계가 미친듯이 다 썰어버리고 다니거든 이성계가. 그리고 이성계가 요 일을 계기로 이성계 들어봤어? 진짜 잘 싸운다는데? 이러면서 막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엔 나하추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나하추라는 사람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만주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자면은 그냥 요즘이 만주예요. 여기 이제 있는 원나라 장수인데 요 사람이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되게 이 당시에 되게 잘 싸운 장수로 유명했거든요. 원나라의 사실상 간판 장수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골도도 이제 나하추의 소식을 아니까 되게 겁먹죠. 나하추 쟤 미친듯이 잘 싸운다는데 명나라 걔네도 나하추한테 막 밀린다는데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근데 이러던 나중에 이성계가 나하추를 상대로 되게 잘 싸우고 나하추를 완벽하게 물리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추를 도망쳐버리죠. 나하추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이성계는 완전히 우와 영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잘 싸웁니다. 막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도 뭐 왜구도 잘 잡고 홍건적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원나라 이번엔 원나라에서 직접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공민왕 너 안 되겠어 너 폐위시키고 다연왕 옹립하겠다 해가지고 직접 이제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이때도 이성계가 출전을 했는데 되게 잘 싸워서 원나라 군을 격파해 버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성계는 이 당시에 국민 영웅 취급을 받았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는 신진사대부 그 역사책에 보면은 이성계 쪽은 이제 신흥무인이라고 하거든요. 신흥무인과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성계가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고 이제 신진사대부 세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 고려는 이제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 이전 신라 때도 그렇고 이제 불교를 충성하는 나라였는데 안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향. 안향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들여와요. 성리학이 뭐냐면은 이게 불교 말고도 이제 유교가 있는데 그 고려는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도 이제 하고 뭐 그랬는데 유교도 이제 여러 갈래가 몇 개 있어요. 뭐 훈고학 뭐 이렇게 있는데 유교의 갈래 중에서 하나는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이라는 건 유교의 한 갈래인 성리학을 이 안향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향이 이제 제자를 키우죠. 이 제자가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육군자라고 부릅니다. 육군자.
그래가지고 육군자라고 부르는데 이 육군자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이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깔끔하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성리학 계보도가 이제 내려오죠. 그리고 이 이재현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이색입니다. 이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게 똑똑했대요. 그래서 원나라 과거에서도 막 1등, 2등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선 아니 원나라 그 큰 나라 중국에서도 1등, 2등 해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고려로 돌아옵니다. 이색의 그 소문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고려에 돌아가니까 이색이 돌아오자마자 이색한테 배우려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색이 사실상 학원을 차리게 됩니다. 이색 학원, 성리학 전문, 성리학 배울 사람 모여라 하고 이제 이색 학원을 차려요. 요 이색 학원에서 그 신진사대부 고려를 이제 이제 조선 건국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신진사대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정도전 있죠. 정도전 뭐 많아요. 뭐 남은 뭐 그다음 정몽주도 여기고 뭐 길제, 권근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부 이색 밑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얘들이 성리학 배우면서 하나의 해적을 형성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계속 토론하고 배우면서 상황을 한번 쭉 봅니다. 고려의 상황. 한번 보니까 아까 그 공민왕이 있었죠. 공민왕이 막 쌍성총괄부 수복하고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계속 외부에서 막 적들이 침입해 오죠. 그래서 정신없는데 이 와중에 흥왕사의 변이라고 공민왕 암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인데 결국에는 공민왕의 내시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내시 중에 하나가 대신 죽어요. 공민왕 대신 이런 식으로 저지를 하고 계속 뭐 완박고 혼란하는 거 공민왕이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러던 와중에 결정타로 공민왕의 아내인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공민왕 아이 임신하고 출산하다가 죽어버려요. 아이랑 같이.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완전 세계의 커플. 진짜 엄청난 로맨스였는데 이거 진짜 너무나 사랑하던 노국대장 공주가 죽어버리니까 공민왕은 이제 모든 거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민왕이 직접 이제 노국대장 공주한테 막 성대하게 장례식 열어주고 그다음에 노국대장 공주 기념 비석 같은 거 세우고 막 그런 일에만 몰두하고 정치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공민왕이 자기 대신 그래도 공민왕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 있어가지고 공민왕이 자기 대신 개혁을 해줄 사람을 몰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돈입니다. 신돈. 공민왕이 이제 신돈한테 불러가지고 전권을 줄 테니까 그대가 개혁을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신돈이 누구냐면 중이거든요. 중. 스님이에요. 근데 이 신돈이 그 당시에 불교계도 많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돈 같은 거 막 모으고 막 사람들 막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런 불교계하고도 살짝 거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 권문세족 이런 애들하고 살짝 거리가 있었던 살짝 좀 독고다이 성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민왕이 신돈을 의지하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민왕 대신 신돈이 이제 나서가지고 막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한 게 이제 점인변정도감. 요거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권문세족들이 불법을 모아놓은 토지 같은 거 막 다 뺏고 국가로 귀속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한테 크게 타격을 입히죠.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되게 활용할 만한 정책도 내세우는데 성균관이라고 있어요. 요 시설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다음 과거제 이것도 보완하고 그다음에 요 이색을 요 성균관 대빵 자리에 앉히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요 성균관은 요 신진사대부들이 다 먹게 됩니다. 이제 뭔가 하나 자리 얻은 거죠. 막 시골에서 그을이나 있던 애들이 드디어 뭔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신분이 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대체하다 얘들이랑 니즈가 맞았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애를 제가 하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신분을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얘들 아까 말했다시피 성리학 배우는 애들 있잖아요. 성리학은 이제 유교입니다. 근데 신도는 불교죠. 중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신도니 잘하는데 아이씨 근데 우리가 스님이 하는 걸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나? 이런 입장이 된 겁니다. 요러던 와중에 요 신분이 슬슬 이제 자기가 다 성공하고 전부 검문세력도 전부 자기 눈치 보고 하니까 살짝 얘가 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세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러던 찰나에 이제 검문세족 애들이 반격을 하죠. 신분이 막 영모 일으키려고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써서 공민왕한테 보냅니다. 공민왕이 신분을 즉결 처형해버립니다. 아무래도 살짝 예전에 그 김효사와 그 전에 김효사도 알았었죠. 거기서 이제 중종이 조광조 죽인 것처럼 진짜 공민왕도 신분에 대한 위험 의식을 느끼고 공민왕이 제거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비슷하죠. 중종이 조광조 제거하는 거랑 공민왕이 신분 제거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분이 제거되어 버리고 이제 개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고려의 개혁은.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공민왕이 신분까지 죽여버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폐인이 돼버려요. 이제 뭐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고 안도 공주도 죽어버렸고 이제 완전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 찰나에 요 공민왕이 이때 당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후계자가 없었어요. 후계자를 이어야 되는데 이 노국대장공주를 너무 좋아해서 노국대장공주 그러니까 후궁을 좀 멀리했어요. 공주가 사랑하고 근데 공주가 애를 못 낳고 죽어버렸잖아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계자 만들기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제위라고 불러가지고 공민왕이 좀 많이 미쳤었어요. 이때 자제위라는 이제 미소년 그룹을 뽑아가지고 자기 시중 들게 하고 이것을 일각에서는 검문세족 견제를 위해서 검문세족의 자제들을 사실 인질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랬었는데 이제 공민왕이 자제위 중에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공민왕이 이제 그 자제위 중에 한 명 홍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시가 요 홍윤이 그 공민왕의 후궁 중 하나를 임신시켰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공민왕이 그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공민왕이 술 취해가지고 그럼 홍윤을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 내시 너도 이 일을 알고 있으니까 너도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민왕 입장에서는 진담이었을지 농담이었을지는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는 너 죽일게 하는데 겁먹죠. 내시가 깜짝 놀라서 홍윤을 비롯한 자제위들한테 야 왕이 우리 죽인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홍윤하고 자제위가 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시중 들어줬었는데 우리를 죽인다고? 이씨 이렇게 되고 앉아서 죽을 순 없지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해가지고 홍윤하고 그 내시하고 몇몇 자제위들이 공민왕을 암살해버립니다. 밤에 진짜 잔인하게 난도질 해버려요. 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민왕이 이제 암살당하게 되고 근데 얘들도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되게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당황했어요. 야 죽였다. 근데 어떡하지? 죽이긴 죽였는데 왕을 죽였는 우리가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제 죽인다. 그 다음 플레이는 없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당황해서 자제위들이 마치 왕이 다른 외부 세력에 대해 암살당한 것처럼 왕이 죽었다 하면서 막 밤에 막 뛰어다녀요. 궁궐을.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왕이 죽었다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 패닉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하고 나선 사람이 이인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인임.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데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 하고 보니까 얘네가 한 일이었네 해가지고 얘네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야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내시 있잖아요. 그 내시의 옷에 그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국문을 해서 알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요 이님이 이제 얘들 다 처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을 이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우왕이 살짝 좀 진짜 공민왕의 아들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공민왕은 후계자가 없어서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공민왕이 그 신분 집에 있던 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내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걔가 왕우입니다. 우왕이죠. 이 사람이 우왕이에요. 얘가 그 내 아들인데 그게 어려가지고 내 신돈집에 맡겨두고 있어서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거 신돈 아들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신돈의 아들인데 공민왕이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루머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우왕이 진짜 공민왕의 아들인가? 신돈 아들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중에 계속 이제 유지가 됩니다. 뭐가 어쨌든 간에 계속 공민왕 내 아들이 맞다 하고 우기니까 뭐 예 하고 넘어가는데 의혹은 계속 남아있죠. 어쨌든 간에 이 왕이 옹립시키는 과정에서 이인님이 엄청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우왕 이때 되게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인님이 권력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는 신돈파였어요. 신돈이랑 같이 개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되게 살짝 개혁하자! 그러니까 신돈과 함께 공민왕과 함께 뜻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권력을 얻게 되고 짱자리를 오른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개혁을 주장했지만 사실 근원은 고문세족이거든요. 고문세족.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얻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니 막 이제 부정부패 저지르고 막 땅 긁어모으고 돈 긁어모으고 막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친원 보수 정책을 펼치는데 얘들은 검은세족은 친원파였잖아요. 한편 이제 원나라는 그 당시에 명나라한테 좀 많이 밀리고 북원으로 해가지고 쪼그라든 상태였거든요. 밀려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원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근데 원나라를 되게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신진사대부 세력, 아까 나왔던 그 걔네들이죠. 많이 되냐? 명나라 놔두고 중화, 공자 이런 아주 위대한 성인들 만든 명나라, 중화를 버리고 오랑캐 원나라를 따르겠다고? 말이 되냐? 그래서 막 이제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정도전의 필두를 얘들이 이제 말이 되냐 이님 꺼져라 막 이런 식으로 상소를 계속 올리게 되니까 이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리더격인 정도전을 날려버립니다. 정도전을 이제 유배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정몽주 뭐 다른 사람들도 신진사대부들 싸그리 다 유배 보내고 다 유배 보내고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신진사대부는 전부 다 유배를 갔지만 사람들이 이제 신진사대부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었죠. 자, 뭐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정몽주를 비롯한 이제 하나둘씩 유배가 풀려나고 다시 중앙정비를 복귀를 합니다. 근데 정도전은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게 유배 해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 언제 유배 해제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옵니다 사람이. 정도전 유배 해제입니다. 뭐 이제 가지고 옵니다. 유배 해제됐구나 나도 이제 돌아가야지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개경, 이게 수도죠 그 당시에 개경에는 출입 금지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 정치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그냥
개혁에 오지 말고 그냥 잘 살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정도전이. 어이쿠, 제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를 이제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도전이 이제 유람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학을 양성을 해요. 정도전 학원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접어들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정도전 아직도 고려 개혁에 대한 꿈이 남아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려를 개혁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자기한테 모든 구상이 다 있었어요. 내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개혁을 멋지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정보 수집해요. 누가 요즘 좀 잘 나간더라 이런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성계가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성계 그 사람 들었어? 이번에 또 외국랑 싸워서 이겼다면서? 야, 그 사람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 이제 이성계 신상 정보를 조사를 합니다. 동북면 출신 검은 세척하고 거리가 있구만. 요즘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네. 이 사람 괜찮은데? 해가지고 정도전이 요 이성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성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잘 맞는 거예요. 정도전이랑. 그래가지고 이때를 기점으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와 정도전이 연합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건국 과정, 배경, 오늘 살짝 조선의 건국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그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